네. 2부 시작하겠습니다. 네. 보수 그 정당의 재건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유권자들이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사실은 이 그 선거 결과는 제일 놀란 사람이 유권자일 것 같아요. 유권자들도 사실 이 정도로 한쪽이 쏠리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.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을 늘 원하는데 한쪽이 너무 많이 쏠렸다는 점 때문에 유권자들도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보수 정당이 재건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재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재건 조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 주십시오. 아,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시는데 사실 비판하고 이렇게 평론하기 쉬워요. 네, 그렇죠. 근데 글쎄요, 재건이라는 게 우선 몇 가지로 나눠보면 이제 글쎄요. 리더십이라든가 네. 정책이라든가 또는 조직이라든가 이 몇 가지 전면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선 이제 글쎄. 리더십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당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거든요. 어쨌든 그 총괄 선대본부장 했던 김종인 총괄위원장 위주로 좀 가자. 또 한쪽에서는 그 당선된 분들이 당내 인사들 중심에서 조기 선당대를 열자. 또 한쪽에서는 이번에 약간 득표력을 보여준 30대가 전면에 나서는 그런 30대 기수론, 이런 그 지도부론, 이런 게 또 있습니다. 그런 각각의 제조건에 대해서 조금 장단점을 좀 설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? 글쎄, 일단 우리나라 얘기를 하기 전에 좀 외국 예를 볼 것 같으면은,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영국의 그 대처 보수당 장기 집권의 노동당이 완전히 뭐 형편없었는데,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는 내부에서 그래도 뭐 옥스퍼드이 나오고 보통 노조 출신이 아니고 그런 몇몇 의원들이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스스로 큰 거죠. 크고 이제 그야말로 당 이러면 안 되겠다. 그래서 이제 그 리더십이 그걸로 바뀐 거죠. 그것이 이제 토니 블레어의 그 뭐 노동당 40대 기수론이었죠. 그렇죠. 혁명이었고 그래서 노동당 장기 집권했죠.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, 그리고 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닉슨 그 탄핵 직전까지 가서 사임하고 나서 뭐 공화당이 뭐 완전히 뭐 무너졌죠. 무너져서 76년에는 뭐 카터 같은 그렇게 경험도 없는 사람을 만났는데 다행히 카터가 4년간 너무 망가져 버렸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임이 끝나고 근데 이제 공화당이 다 망가진 게 아니라 이제 캘리포니아 주사위에서 이제 워싱턴 공화당과는 멀리 있었던 로나드 레이간 캘리포니아 주사위였던 레이간도 있었고 그 부통령이었던 조지 H.W. 부시 아버지 부시는 워터게이트를 공화당이 망가질 때 뭐 유엔 대사 뭐 외곽에 나와 있었군요. 중국 대사 뭐 CIA 국장으로서 경험 쌓고 준비됐었죠. 이런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. 그래서 공화당 12년 황금기를 보냈죠. 저는 뭐 그런 거를 볼 때 이렇게 무슨 또 외부에서 비대위원장 뭐 하고 뭐 이런 거로 당이 살아나냐? 나는 아니라고 봐요. 아니라고 보고 근데 그런 당내 이제 그 주자들을 중심으로 그렇죠. 해서 그러니까 조금 지금까지 실패를 다 경험 삼아서 그리고 실패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좀 크고 또 이제 이미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좀 실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키워주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. 근데 뭐 지금 글쎄요. 뭐 30대 기수로는 뭐 조금 너무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. 좀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기보다는 뭐 지도부에 포진할 수는 있겠지만. 글쎄요. 뭐 그리고 일단 30대라는 게 지금 지난번에 지금 한국당에서 20대, 30대로 당선된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지역구에서 또 김성원 정의화 부의장님 보장할 때 김성원 의원 의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원 의원 이제 40살 가까이 돼 30대 그밖에 없던 걸 알고 있어요. 지역구에서.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못한 거죠. 못한 거고 뭐 지금 요번에도 제가 볼 때는 눈에 띄는 뭐 이렇게 별로
잘 없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이게 젊은 사람들 괜히 젊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. 일을 해야 된다고 누군가를 이야기하라고 밖에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사회에서 평가를 받을 만한 없죠. 뭐랄까 내공이 좀 있어야죠. 배낭당 그냥 뭐 청년 어쩌고 해서 뭐 비례대표 뭐 우세지구 그래봤자 난 별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제가 이건 좀 뭐 가정인데 제가 만일에 이번 선거 같은데 공천을 했으면은 이렇게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 보면 항상 강조하는 게 다양성 아닙니까? 나는 거기에 따라가면 이게 100점 100패입니다. 난 거기보다는 능력 위주의 우리는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식견과 학력과 경력과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을 연령별로 그런 거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면습을 하겠어. 그래야 차별화가 되죠. 똑같이 다양화해서 저기가 30대면 우리도 30대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거 집니다. 이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. 난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하고 뭐냐면 이게 우리 그 보수라고 하면 다가오는 이미지가 과거는 그랬어요. 과거는 비례대표 의원만 해도 그 의원들 자들은 과거 한달랑이 나왔습니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나 당시 야당들은 그래도 이제 뭐 시민운동이랄까 뭐 이런 좀 풀뿌리 이런 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이거 흉내내는 바람에 그렇죠.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야 그냥. 내가 좀 지나치게 말하면 그래요. 난 그래서 그러면 이 보수주의가 살 길은 뭐냐? 보수운동의 기초는 그 지적 운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 진보운동의 기초는 인텔렉츄얼한 게 아니라 정서적인 거예요. 근데 인텔렉츄얼하지가 않잖아요 도대체. 그리고 과거는 내가 할 말은 아닌데 과거는 한나라당 시절이면 국제회의 같은 거 하면 의원들 영어 되는 사람이 있어 갔지 않습니까? 저 미국 의원들하고 영어로 대화가 되는 의원이 과거는 한나라당에 많았죠.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? 더 없으면 더 없지. 그렇게 돼버렸어요. 그게 왜냐? 어설픈 진보 흉내낸 거예요, 이거. 제가 말하는 것은 진보도 진보의 장점이 있어요. 보수는 보수의 장점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 지적인 지적인 토대, 기초. 실력 있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 정치권으로 또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뭐 좀 열세지우개 치열하게 싸우라 그러면 그게 잘 뭐 나가지 않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비례대표나 좀 우세지구에 공천하고 또 자기가 집권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좀 키워서 내려보내야지. 지금 민주당 의원들 보면요 다 노무현 정권 때 비서와 행정관들이에요. 무려 9년 동안 집권했는데 그렇죠. 주요 비서관들은 다 큰 집 감옥 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. 난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얘기를 할 거 없고 지금부터라면은 좀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봐요. 영노동당 일으킨 블레어나 브라운 같은 사람 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나온 사람들이라고. 노동당에 그런 의원이 있으니까 더 돋보이잖아. 나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저쪽에 전략이 없구나, 비전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. 당내 이제 책임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부를 꾸려서 정말 제대로 이제 인물을 키우는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. 당장을 볼 때 당장 대선 보지 말고 그거 안 됩니다. 내가 볼 때는 멀리 보라 말이야. 멀리. 그래도 어쨌든 그 대선 인물 대선은 어차피 치러야 되는데 대선 인물 대선 가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. 좀 어차피 진다고 생각해. 그런데 지난번 홍준표처럼 지지 말자. 좀 명분 있고, 그리고 아젠다를 제시하고, 그러고 지란 말이야. 그러면 뿌리를 거둡니다. 그래서
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이긴다고 그러다 보면 이기겠죠. 또 그런 아니, 자세로. 아니 그렇게 자세로 금방 이길 수도 이기기 난 쉽지 않다고 봐요. 근데 그렇게 놓으면은 뿌리로? 말하자면 그 아젠다 어떤 인물이 그 경제인이 적합합니까? 그거를 가지고서 네. 그것이 이제 패배해도 아, 저 사람들이 저런 것이 우리가 저 정당은 준비가 안 돼서 패배했지만은 그 후보가 내세웠던 것이 아,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에 참 좋은 비전을 말했다. 이런 것이 공감되면은 그 다음번에 거둘 수 있겠죠. 그런 첫 후보라면 되겠어요. 경제적으로 좀 더 이제 논리가 강한 분이 더 유리할 것 같군요. 그래서 좀 경제, 뭐 실물 경제도 좀 경험도 있고 어떤 그리고 또 이게 선거는 정치입니다.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그런 거 좀 하기 어렵죠.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지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좀 그렇게 되면은 무슨 우리 그 선거에서 말하면 그 다크 호스라는 용어가 있죠. 도저히 우리가 안 된다. 그러면 아,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외부를 한번 해서 이판사판 한번 기도를 해보자. 뭐 이런 것이 이제 다크 호스론이죠. 뭐 이제 그런 게들 하면은 선거에는 당당한 지도라도 그 진 후보가 내세웠던 내세웠던 것들이 그때는 평가 못 받아도 태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정당 좀 그 다음 선거 다음에 가서는 좀 뿌리를 좀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합니다. 네. 이제 그 사전선거제도가 좀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는데 사전선거가 어떻게 그 국회에서 채택이 됐는지 경위를 좀 아시나요? 그거는 제가 2012년 때만 해도 그런 얘기 안 됐는데 그 후에 선거법 통과돼서 한 거죠. 네. 근데 그렇게 한 외국엔 것이 좀 많지는 않죠. 외국에 그런 경우 저는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어요. 부재자 투표만 돼 있고. 그리고 또 부재자 투표는 외국은 오히려 우리는 불신하니까 꼭 다 오는데 뭐 해외에 있는 국민들은 또 우편 투표도 많이 하죠. 그런 거는 근데 우리는 그 불신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렵죠. 그래서 그렇게 여하튼 간에 뭐 참정권을 확고하게 보장한 것은 그건 일단 좋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뭐 말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. 나는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간 거죠. 우리처럼 그 IT가 잘 되어 있으니까 어디 가서도 그냥 즉시 바로 할 수 있고. 완전 팬테스틱 하지 않습니까? 이번에 어쨌든 학자이자 농객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에 계시다가 정치 영역 현장으로 뛰어가셨는데 20대 국회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? 저는요, 우리나라 국회가 그 정치 잘 되면 이게 당이 너무 세면 안 되고 여동 야동 간에 좀 좋은 국회의원이 실력 있고 소신 있고 이런 국회의원은 좀 많이 좀 국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정말 중요한 영역이죠. 영역은 중요한데 그 당론 보면 그냥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?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좀 많으면 좋겠어요. 그 지금 민주당에서 금태섭 뭐 조홍천이라는 경우가 그랬죠. 그래서 금태섭 의원은 그거 안 됐고 그리고 또 한국당에서도 뭐 그런 의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하나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의원들이 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의원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당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. 평소에 키우지 못한 거 있으니까 벼랑간 사람에서 스토리가 좋다고 해서 그건 지금 여야 다 마찬가지예요. 스토리여서 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연속궁 하는 데도 아니고 국회가 또 하나는 무슨 국회가 다양하다고 해서 내가 그래 국회가 무슨 장기 자랑하는 곳이냐 탁구 바둑 이게 이것도 온갖 이익단체 유치원 어쩌고저쩌고 난 이러면 안 된다고 봐. 그리고 난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 진보 정치에 나온 거예요. 그게 다 보수 정치라면은 국회 정치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. 근데 거기 어설프게 따라해서 더 못하잖아, 그게. 그래서 좀,
지금 난 지금 저 뭐야 보수 정당 지금 뭐 통합당은 이미 선거 지나갔지만은 좀 본령의 정치 본연의 목적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좀 내공이 있는 사람들을 좀 정치권에 내보내는 그런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의원님은 계실 때 뭐가 제일 그래도 20대에서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면? 글쎄요, 뭐 한 가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뭐 처음에 이제 탄핵 정부 들어가서 그건 뭐 불가피하고 저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뭐 그래서 난 뭐 탄핵은 난 뭐 타당하다고 봐요. 그게 그냥 뒷방에 있으면 모르는데 전면에 다 드러나고서 어떻게 대통령을 합니까? 그 후에 그것을 사법적인 처리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건 지나치고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 떠나서는 뭐 그 후에 뭐 당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. 그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니까 제 자신도 뭐 이런 것들에서 입지도 없어졌고 제가 뭐 속해 있는 그 환노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많이 했죠. 저는 뭐 해당 분야에서 그런 저만큼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. 전문적인 게. 네,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같으면 제가 또 그 뭡니까 아마 20대 국회에서 그 여성의 어떤 권익 신장을 위한 의원 몇몇 뽑히라면 제가 상당히 객관적으로 뽑으면 제가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. 네. 그러면 제가 그 환노위에서 네. 그 대한항공 승무원 제가 뭐 참고인 분들에서 그 상당히 그 호응이 얻었죠. 뭐 방송 작가 아나운서 다 여자 분들 많은데 아닙니까? 또 제일 마지막에도 제가 또 간호사들 근로 조건이 굉장히 나빠요. 네. 그래서 근데 말도 못하고 의사에 눌려서 제가 그걸 한노위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형 병원 근로감독을 세게 해가지고서 지금 뭐 간호사들 근로요건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간호사 회장께서 자기는 간호사 문제는 보건복지부하고 복지부만 한다 그랬더니 더 센 데가 있더라고요. 너무 고맙습니다. 그러더라고요.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조금 기여했다고 생각하죠. 전반적으로 이제 이제 사회로 총선을 짚어주셔서요.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이라면 나름 이렇게 전문가로서 이렇게 좀 전반적인 여야를 떠나서 한국 정치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한번 저는 이게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그 정당 공천제도 이게 바꿔야 됩니다. 그리고 네. 정당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. 네. 자, 제가 왜 그러냐? 제가 대학 후배 교수들 보면요. 30대, 40대 교수들,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들 보면 학력 보면 기가 막혀요. 유사한 미국 대학, 외국 대학 사는 사람들이고. 그리고 또 지금 뭡니까? 큰 기업들, 뭐 웬만한 기업들 가면은 뒤에 뭐 임원이나 간부들 보면은 참 경력 좋아요. 우리나라에서 제일 낙후된 집단 뭡니까? 맞습니다.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정당이라는 조직이죠. 그래서 특히 이 정당 조직에 그것도 정당 조직이 버틴 이유가 뭐냐? 그 세금 보조금 가지고서 딴 데 가서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갖 군상들이 모여서 당에서 봉급 타갖고 뭐 이상한 일이나 하고 그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서 정당 기득권 지킨다고. 그런 정당, 그 낙후되는 정당이 그 국회 진입에 게이트키퍼 아닙니까?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. 그래서 진짜로 이게 정당 개혁이 잘 안 되면은 그 캘리포니아나 몇몇 미국에서 하는 식으로 선거 2번 하는 거 처음 선거는 그냥 아무나 다 나오는 게 정당 관계없이 그래서 최고 득점자 2명을 가지고서 결선하는 거 그렇게 되면 무소속도 똑같이 가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경상도나 영남에서는 그 한국당 의원 2명이 가서 본선 가겠지. 그렇게 되겠죠. 그러면 주민들이 선택권이 있잖아요. 난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선거제도 같이 그런 또 극단적인 좀 개혁이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. 그렇게 되면 정당의 공천권은 와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정당은
인재를 키우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또 그것을 국민한테 알리는데 주력하는 거죠. 공천 가지고서 온갖 잡다한 일을 다 하잖아요. 네. 정당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궁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